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19페이지 쪽에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거 보죠. 위험 부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자, 법률 행위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 계약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5월 1일 날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5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 낸 물건이 한옥이다. 이렇게 해보죠. 물론 한옥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5월 1일 날 계약을 한 한옥이 존재를 했는데 이게 5월 20일경에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어요. 화재로 전소됐다는 겁니다. 전소라는 것은 다 타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불러요. 후발적 불능. 그러면 한옥이 5월 20일 날 타버려서 이행 불능이 됐을 때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고민하지 말고 유효. 왜 유효냐? 우리가 유효냐 무효냐라는 것은 계약 체결 시 법률행위 시를 기점으로 따지는 것이지 지금 이행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서 이행할 수 있냐 없냐를 유효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 시를 기점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할 때 한옥이 존재했다 안 했다? 했잖아요. 20일 날 타버렸으니까 계약서 쓸 당시는 한옥이 존재했으니까 지금은 이행 불능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쓸 당시에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유효다.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 뭐라고요? 유효. 후발적 불능 유효.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일단 한옥은 타버렸고 그러면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누가 볼 거냐를 규정해 놓은 것을 위험 부담이라 부른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위험 부담이라고 한다고요? 손해를 누가 볼 거냐라는 걸 미리 규정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규정 안 해놓으면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손해 볼 거냐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위험 부담은 네가 봐라 손해, 이게 위험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뭐라고요? 네가 봐라 손해. 이걸 이제 위험 부담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원칙. 자, 여기서 채무자는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타버린 것은 돈이 타버린 게 아니고 부동산이 탔죠. 한옥이 탔단 말이에요. 한옥이 타버린 건 한옥이에요. 그러면 한옥에 대한 이전 의무는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매도인이. 한옥에 대한 이전 의무를 누가 지고 있다고요? 매도인.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래서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매도인이 손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매도인이 손해볼 때는 귀책 사유가 매도인에게 없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매도인에게 뭐가 없다고요? 귀책 사유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매도인도 귀책 사유가 없고 매수인도 귀책 사유가 없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 잘못이 없어요. 이럴 때 손해 누가 봐야 된다고요? 채무자 네가 손해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채권자 여기서 채권자는 매수인이 되고 이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행 청구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이행 청구 못 해요. 자, 이행 청구를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대금 지급 청구라 그래요. 이행 청구, 대금 지급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금 지급 청구, 이행 청구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뒤집어서 그러면
채권자 이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들어서 이행불능을 들어가지고 이 채무자 매도인에게 계약을 갖다가 해제하자라고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계약을 해제를 하려 그러면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귀책 사유. 근데 귀책 사유가 없어. 그래서 이행불능인 거는 맞지만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행불능이에요. 왜? 홀랑 타버렸으니까 지금 이행불능이 됐습니다. 이행불능 상태인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제를 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지금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채권자도 매수인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행 청구도 안 되고 계약 해제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손해를 누가 본다고요? 매도인 채무자가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계약금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죠. 그러면 이 계약이 지금 없던 상태로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죠. 지금 이행을 안 하면서 계약금을 꿀꺽 먹어치우면 안 되지. 지금 이행 불능이 돼서 물론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지만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면은 이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해서 지금 매도인은 요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돼요. 계약금 돌려줘야 돼요. 자, 계약금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봅시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 정리를 한 것은 뭐였냐 그러면 한옥이었고 한옥이 불이 났다 이렇게 돼서 전소 다 타버렸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토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토지가 지금 5월 1일 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잔금 지급일은 6월 30일로 해보죠. 잔금 지급일은 6월 30일이 잔금 지급일이다. 중도금 지금 중도금은 5월 15일 날 중도금은 쳤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도금은 5월 15일에 이미 치러진 상태다. 자, 그런데 토지가 5월 20일경에 수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5월 20일경에 토지가 뭐 했다고요? 수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은 유예요, 무효예요? 또 고민을 하고 그런다. 계약서 쓸 당시에 토지가 존재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5월 1일 날 토지가 있었잖아. 5월 20일 날 토지가 수용됐으면 후발적 불능이야. 똑같은 거야. 법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지. 토지가 수용된 상태는 이행할 수 없으니까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이라 하더라도 계약은 계약서 쓰는 5월 1일 기점으로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유효해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지금 토지니까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죠. 수용당연 보상금 나오지. 그래서 이게 지금 수용 재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 보상금이 나옵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와요. 지금 매수인이 잔금을 친 상태입니까? 안 친 상태입니까? 안 친 상태네요. 중도금 5월 15일, 잔금은 6월 30일이고 수용당은 5월 20일이니까 아직 잔금 안 쳤어요. 그랬을 때 이 매수인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잔금을 칠 테니까 이 수용보상금을 나한테 넘겨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대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무슨 청구를 한다고요? 대상 청구권.
이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이 보상금 수용 보상금을 나한테 넘기든가 수용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청구권 수용 보상 청구권을 나한테 넘겨라 라고 내가 잔금을 칠 테니까 이 잔금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반대급부라 그럽니까? 등기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가 잔금 치는 거죠. 예. 내가 반대급부를 제공할 테니까 수용 보상금 나한테 넘겨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대상 청구권이라고 한다. 대상 청구권. 자, 여기와 관련해서 교재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대상 청구권에 관한 이야기 어딘가 써놨을 거야. 응? 523? 거기 써놨네. 523. 자, 523페이지 맨 꼭대기 가니까 거기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개념을 봅시다.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결과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해서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잠깐 여기 채권자 누구예요? 하하 잠깐 여기 봐요. 채권자가 누구라고요? 매수인이라니까. 다시 한번 채권자가 누구라고요? 매수인. 자, 그래서 지금 채권자가 즉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대신하는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부른다고요? 대상 청구권. 예컨대 건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토지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 청구권, 건물의 화재로 인한 화재보험 청구권에 대해서 채권자는 이러한 이익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대상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잔금 반대급부를 지급할 때니까 그 수용보상금 넘겨라. 내가 받아갈게라고 해서 수용보상 청구권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예외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서 매도인이 손해를 보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매도인이 손해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매수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 법에서 매수인 손해로 규정해 놓은 게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해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어디서 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예외가 해당이 돼. 예외. 자, 첫 번째로서 수령지체 다른 말로 이행지체라 그래요. 자, 약속을 정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한 약속이 아니고 법학에서 정한 약속입니다. 수령지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은 어디서 나오냐 지금 다 똑같은 겁니다. 수령지체란 말이 나온 것은 잔금 지급 시기에 매수인이 대금을 못 친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수령지체라고 하는 것은 잔금 지급 시 6월 30일 날 등기를 쳤다 못 쳤다? 그러니까 등기를 치러 왔는데 지금 대금을 못 받아가 등기를 못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대금 준비가 안 돼갖고 등기를 못 친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은 준비해 왔는데 등기서를 준비해 왔는데 등기 서류를 못 받았어. 그래서 못 받았기 때문에 수령지체가 발생한 거예요. 등기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예요. 왜 못 받았다고요? 잔금을 못 쳤으니까. 그러니까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잔금이 준비가 안 돼서 매도인은 등기서류를 들고 왔는데 등기서를 넘겨주려고 그랬는데 등기서를 못 받은 거예요. 왜? 잔금을 안 쳤는데 등기서를 넘겨줄 리 없죠. 넘겨주실 건가? 안 넘겨줄 거죠. 예, 나도 안 넘겨줘. 당연히 안 넘겨주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등기소리 못 받았으니까 등기소리 못 받은 걸 뭐라 한다고요? 수령지체. 누가 잔금을 못 쳤다고요? 매수인이. 그럼 수령지체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대금을 못 준 거니까 이행지체다. 그래서 수령지체, 이행지체는 같은 의미다. 매수인이 잔금을 못 쳤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령지체, 이행지체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화재로 한옥이 전소 다 타버렸습니다. 화재로 지금 한옥이 다 타버렸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손해봐야 된다?
채권자. 여기서 채권자 누구라 그랬다고요? 매수인. 그래서 매수인, 채권자, 이 매수인이 손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딱 법조문에다가 매수인 네가 손해봐라 딱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자, 매도인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 매수인이 손해보도록 돼 있는 예외가 있다. 왜? 너한테 잘못이 있네. 잔금 쳐야 되는데 잔금을 안 쳐서 수령지체 중에 양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한옥이 화재로 다 타버렸다면 손해를 누가 봐야 된다? 매수인, 채권자 네가 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채권자, 매도인은 지금 요 채무자 매도인은 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청구한다고요? 이행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손해 네가 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하나 더. 채권자 매수인입니다. 이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잘못해가지고 불을 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손해를 채권자 매수인 네가 봐야 된다. 그래서 채무자 매도인은 이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 대금 내놔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매수인 위험부담주의로 예외적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행 청구, 대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어떤 거를 넘겨줘야 되냐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는데 저 채무자 매도인은 지금 한옥을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안 넘겼죠. 지금 불이 나서 못 넘겼잖아요. 지금 불이 나서 못 넘겼어요. 이것도 불나고 다 두 개 다 불났어요. 이거 못 넘겼어요. 근데 못 넘겼는데 매수인에게 지금 대금 청구를 한 거죠? 대금 청구했네. 예. 그 물어주라고요? 안 물어주라고요? 물어주라고 돼 있잖아요. 물어줘야 돼. 그 물어주는데 그 본인은 매도인은 부동산은 한옥을 넘기지 않으면서 대금은 받아가는 꼴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넘겼으면 나올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한옥은 안 넘기면서 대금만 받아가니까 양도소득세는 등기 안 넘겼으니까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넘겼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안 넘기면서 돈만 받아가기 이행청구로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넘겼으면 나올 양도소득세 이거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고요. 한옥이면 100% 무조건 다 화재보험 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한옥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한옥에 대해서는 무조건 뭘 의무화해놨다고요? 화재보험금이 무조건 강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금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요 두 가지는 부당이득으로서 그러니까 대금을 받아가는 대신에 발생한 부당이득은 얻은 이익 그 한옥으로서 얻은 이익이 있으니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반환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위험부담 관련해서 봤는데 자, 그럼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여기 중요한 건 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후, 거기서 힌트가 나온 거예요. 후라는 거. 동그라미 치고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 박스, 전소가 뭐예요? 다 탔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뭐가 틀렸습니까? 5번이 틀렸네. 자신 있게 해요, 제발. 자신 있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자, 1번.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게 됐다. 전소 다 탔으니까 이행 불능입니다. 되었으므로 을은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 그러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또 다 타버렸으니까 청구한다고 해서 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를 귀책 사유가 없다 그래요.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누구예요? 매도인. 을은 누구예요? 매수인.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 청구할 수 없다. 맞나요?
자 여기 봐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타버렸으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행 청구 대금 지급 청구가 안 되는 거죠. 이상 없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의뢰 과실로. 의뢰 누구죠? 매수인. 의뢰 과실로 의뢰의 잘못으로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봐요. 지금 을은 매수인이고 이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다.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이행 청구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이상 없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을은 매수인이고 을의 이 채권자 지체 중에 잠깐만 채권자 지체를 수령지체라 그래. 다시 한번 채권자 지체를 뭐라 한다고요? 수령지체. 자 여기 봐요. 채권자 지체가 뭐가 된다고요? 수령지체요.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 잔금 못 쳤다. 등기 서류 못 받아갔다. 이 소리예요.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박스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매도인은 을에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봐요. 수령 지체 채권자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규책 사유가 없는 상태다. 그래갖고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매매대금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위 사의 경우 채권자 지체 중이었으므로 갑은 매도인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옥을 이전해 주지 않고 대금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화재보험금이라든가 양도소득세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입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쓰세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그게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화재보험금. 이것은 매수인에게 상환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양도소득세, 화재보험금 이거 얻은 이익은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돌려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보셨고요. 그 프린트물에 거기 5번 문제가 있는데 그 5번 문제에다가 별별 2개 쳐보세요. 매우 좀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가슴이 컥 막히죠. 할만합니까? 물어봐야지 그러면. 5번 갑소유의 토지 매수인 을이 중도금 박스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했다. 동시에 하기로 했으니까 무슨 관계예요? 동시 이행 관계네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뭐가 틀렸다? 번호로 얘기해 보세요. 잘 고르네. 예, 맞추기만 하면 돼. 3번 맞습니다. 예. 자 1번 갑니다. 잘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잘 맞추네. 1번 갑이 이행 최고와 함께 지금 중도금을 준 상태예요? 안 준 상태예요? 문제 5번 중도금을 박스 쳤나요? 중도금을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랬으니까 중도금이 미지급되고 있어요. 그럼 그 채무 불이행이네. 그럼 1번 다시 갑이 이행최고. 왜 이행최고를 했어요? 중도금을 안 줬으니까 중도금 주라고 이행최고 하는 겁니다. 최고하고 그 상당한 기간이 얼마예요? 15일에서 30일이 상당한 기간이죠.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했고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이 없고. 두 번째 갑이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무를 이행 제공하면 슬러시자입니다. 이행 제공 뭘 했어요? 등기 서류를 제공한 게 이행 제공이에요. 갑의 채무, 매도인의 채무는 등기 서류 이전이 등기를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는 거예요. 왜?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했다. 그럼 등기 서류를 넘겨줬다는 거고요. 을은 중도금과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배상. 지금 5번 문제는 중도금을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다. 중도금을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줬으니까 중도금을 미지급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중도금 미지급하면 그 이자가 발생한다 그랬죠? 법정이자 지연배상이 발생해요. 물어줘야 돼. 지연배상. 그 퉁쳐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연배상.
그러니까 이렇게 사물을 딱 바라볼 때 법학적 눈을 가지고 딱 리갈 마인드를 딱 가지면서 보는 눈을 자꾸 시각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법적인 사고. 중도금 안 줬어? 이자 발생이 있네. 그럼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 고민할 것도 없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중도금 미지급했으니까 지연 배상 및 그다음에 마지막 잔금 지급일이니까 잔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왜? 매도인이 등기소리 들고 왔으니까. 그래야 동시행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은 매도인이고 자기 채무를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슬러시 자릅니다. 잠깐만, 갑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등기소리를 가지고 왔다 안 가져왔다? 안 가져왔어요. 을은 잔금 지급일 이후에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 책임진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6월 30일 이후 6월 30일이 넘어가면 6월 30일 잔금 지급일이죠? 6월 30일이 지나가면 뭐가 돼요? 7월 1일. 7월 1일부터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까 했어요. 잘 맞췄네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지연배상 책임을 진다가 아니라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행 지체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예요. 이행 지체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장해야 돼? 주장하지 않아도 돼?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까 다 했어. 칠판에다 판서해주고 자신 있게, 제발 자신 있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3번이 틀린 거 4번. 갑이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무를 갖다가 제공하였음에도 자릅니다. 뭘 지급했는데? 등기소리를 갖고 왔네.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슬러시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해? 그러면 수령지체,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뭐가 발생한다고요? 수령지체, 이행지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지, 이행지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일정한 요건이란 말은 최고 내용증명 보낸 거예요. 내용증 15일에 30일 정해서 내용증명 발생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연한 소리고. 5번 만약에 을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특이하게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거 좀 배운 지가 2월 달에 배워서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약금은 말이죠. 언제까지 해지할 수 있어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계약금을 2배 물어준다든가 계약금을 포기한다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중도금이 지급되고 난 다음엔 두 배를 물어준다든가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은 지급했다는 말이 붙었죠.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2배를 물어주고 끝낸다든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 해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상이 없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문제 하나 풀고 나면 진짜 실력이 빡 늘어요. 엄청나게 실력이 향상이 되어집니다. 자, 아직 시험장 갈 날은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대단히 나의 뇌를 빨리 물리를 틔우게 합니다. 물리를 틔운다는 것은 법학적 사고가 금방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524페이지로 가요. 524페이지로 갔더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등장을 했습니다. 시계를 왜 보는데? 아직 시간 남았는데.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자, 법률행위 이런 말이 나오면 계약을 했다 이렇게 했고요. 자, 3억에 계약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계약금 3천만 원, 계약금 3천만 원은 매도인이 받아가고 그다음에 중도금 1억, 그다음에 잔금 1억 7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계약서에다가 중도금 1억과 잔금 1억 7천 합해서 2억 7천이 이게 있는데 2억 7천은 나한테 주지 말고 요걸 갖다가 내가 지명하는 자, 내가 지명하는 요 3자 병에게 지급을 하겠습니까? 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요약자라고 합니다.
요구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니 뭐 나는 뭐 당신한테 주나 뭐 삼자한테 주나 어차피 난 줘야 되니까 뭐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요구에 대해서 승낙을 하기 때문에 낙약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낙약자가 2억 7천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낙약자와 채무자는 동일인 같은 사람이다. 이 삼자는 돈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수익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2억 7천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삼자에게 주기로 한다라고 해놓은 요거를 삼자 약관이라고 불러요. 요걸 삼자 약관이다. 한마디로 특약이죠. 특약. 그래서 삼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삼자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약관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삼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요 삼자는 계약 당시에 현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를 위해서도 삼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될 수 있고 설립 중인 법인, 아직 설립이 안 끝나 있는 법인을 위해서도 삼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우리 실생활에서 엄청나게 폭넓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꽃배달입니다. 자, 꽃배달.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학원에 있는 그 공시법 교수님한테 공시법 교수님의 모친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기 공시법 교수님 아닙니다. 우리 공시법 교수님 모친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남해에 계신데 남해 병원 영안실에다가 꽃을 보내라라고 해서 꽃집에다가 제가 돈을 보냈고 꽃집은 남해 병원 영안실에 그 공시법 교수님 명의로 우리 학원 이름으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집에다 돈을 보냈고 꽃집은 남해 병원 영안실로 그 화환을 보냈고 근조 이래서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계약이 대표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삼자를 위한 계약. 대표적으로 꽃배달이 삼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아주 우리 실생활에 되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보험 계약도 대표적인 삼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데, 자, 보험자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명의로 보험을 들었고 보험회사하고 했습니다. 근데 보험을 타가는 사람이 제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험이 생명보험이래. 나 떨고 있니? 이게 대표적인 삼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수익자, 돈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내가 죽으면 받아. 자, 삼자를 위한 계약.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자를 위한 계약은 이렇게 2억 7천을 이 사람한테 줘라라고 하는 채권에 귀속시키는 계약이 대부분이지만 꼭 채권을 귀속시키는 계약만이 아니라 물건을 귀속시키는 계약도 돼요. 아바이 갑이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자기 자식이 부동산을 받아가게 하는 계약입니다. 물건을 귀속시키는 계약도 가능하다. 그래서 삼자를 위한 계약은 꼭 채권이 대부분이지만 채권이 아니라 뭐일 수도 있다? 물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삼자를 위한 계약은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다 보니까 꼭 채권만을 귀속시키는 게 아니라 물건을 귀속시키는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약자 갑과 수익자 병과의 관계, 요약자 갑과 수익자 병과의 관계를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걸 대가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 그래서 요약자 갑과 그 낙약자 을,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와의 이 계약을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기본 관계라 그래요. 기본 관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보상 관계라고 부릅니다. 기본 관계, 보상 관계. 그 다음에 요 낙약자와 요 수익자, 요 낙약자와 수익자와의 관계는 이것은 수익 관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3자를 위한 관계, 3자를 위한 계약의 삼면 관계라고 그러고요. 다시 합니다.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뭐라 본다고요? 대가 관계. 다시 한번 요약자와 수익자와의 관계를 뭐라 한다고요?
대가 관계. 시험 문제다가 대가 관계 막바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약자와 수익자와의 관계를 뭐라 본다고요? 대가 관계. 근데 그냥 막바로 그렇게 안 쓰고 그냥 대가 관계의 기한 이렇게 주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가 관계가 누군지 알아야 풀지. 자, 그래서 그 대가 관계. 자, 그다음에 낙약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뭐라 본다고요? 수익 관계. 그다음에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뭐라 한다고요? 기본 관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보상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고 갔다 와서 나머지 정리하겠습니다. 칠판 치우지 말고 놔두세요.